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다는 모르지만 눈빛만 봐도 이렇게 알만한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독일 대사 3년을 하고 들어온 지가 지금 반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풍동 숲속마을에 살다가 나갔는데요. 보통 저 전세를 주고 나갔는데 전세 계약을 2년씩 하지 않습니까? 그 2년인데 제가 딱 3년 끝나고 들어오니까 그 전세 계약 딱 중간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아직 풍동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돼야 들어와서 또 들어오면 여러분하고 좀 자주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제가 원고를 마련한 거를 중심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전쟁이 끝난 지 6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휴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일부가 주최하는 그 민통선 따라 걷는 행사를 하루 다녀왔어요. 그 철원 근처에서 하루 정도 걸었는데요. 그 DMZ를 바로 따라 걷는 겁니다. 근데 DMZ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철책이 있는데 거기에 끝나는 바로 밑에가 논이에요. 논에 거기가 북쪽이라 좀 딴 데보다 벼농사가 늦는데 거기서 뭐가 자라고 있고 농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휴전 상태인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그러고 지난 68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YMCA에서 그 민을 통한 평화라는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백성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생업을 유지하고 가족을 유지하고 했는데 정치가 이 전쟁 상태를 지금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3년 동안 독일 대사를 지내면서 남북 문제를 보고 그쪽에서 또 많은 그 통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 이런 걸 좀 종합해서 우리하고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처지에서 어떻게 이걸 좀 생각해 볼까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단 76년 정전 상태로 68년 이 오랜 세월을 겪었지만 독일은 1945년 분단은 우리와 똑같이 됐습니다만은 1990년에 이미 통일을 했죠. 그러니까 분단 기간이 4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서독 간에는 우리 6.25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보면 독일과 한국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일에서 뭘 배울 게 있겠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는 독일이나 우리가 비슷한 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과 독일이 처해 있는 조건이나 상황은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해법은 역시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독일어가 갑자기 나옵니다. 제가 제 독일어 실력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st die Mauer wirklich weg? 이게 장벽은 정말 사라졌는가 이런 뜻인데요. 마우어라는 게 장벽입니다. 왜 제가 굳이 독일어를 인용을 했냐면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2019년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 되는 해에 저희 대사관과 독일의 유명한 대학 훔볼트 대학이 공동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독일 전문가들과 같이 합의했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장벽은 과연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이 되고 독일이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독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은 붕괴로 사라졌지만 오히려 그 후에 사람들 속에 서로에 대한 마음속 장벽은 더 높아져 갔다. 이게 통일 이후의 독일의 현실이었는데요.
통일은 이루었지만 통합, 사람들의 정말 마음과 마음 이걸 하나로 엮어주는 통합은 또 새로운 과제로 등장을 한 겁니다.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서독동포를 동독 사람들은 통일될 때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고 보니까 서독 사람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동독 지역에 들어와서 모든 중요 기업이나 행정부의 중요 포스트를 다 차지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OCBC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OC는 동독 사람을 얘기해요. 좀 폄하해서 부르는 거고요. OC, 오스트, 동쪽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웨시라는 건 웨스트, 독일말로 서쪽을 말하는데 웨시는 서독 사람인데 이게 실제 뜻은 어떤 거냐면 OC 하면 멍청하고 게으른 동독놈, 웨시 하면 그렇게 잘난 척하는 서독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은 됐지만 동독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흡수 통일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독인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동독 사람들은 이제 그 밑에 지시나 명령을 듣는 입장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간극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동독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일자리도 국가가 정해주고 당과 이런 그 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사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뭘 스스로 자본주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볼 때 뭘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잘 못해요. 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양쪽 지역 간의 이제 차이들이 통일 이후에 그 두 지역 주민들 간의 이제 갈등을 가져왔죠. 통일이 된 이후에 독일 정부는 주로 동독 지역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통일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누구도 그 과거에 낙후됐던 동독 지역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1990년 서독의 30% 수준이던 동독 지역 개인 소득은 지난해는 83% 수준까지 회복됐고요. 동독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부동산 가격 이것까지 감안하면 가처분 소득에서는 이제 동서독 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통일 30주년을 맞아서 실시했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옛 동독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60% 이상이 아직도 자기들은 독일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대답이 나와서 충격을 줬습니다.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그 독일의 얼굴로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이면에 동독 사람들이 이런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건 조금 놀라운 통계인데요. 또 사실 딴 통계를 보면 독일의 주요 지도층, 뭐 정관계 고위 인사,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고위직에서 옛 동독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된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에게는 통일은 이미 이루어지만 이제 통합이라는 과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이룰 경우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될 당시에 양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3대 1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또 통일 후에 동독 주민들이 느꼈던 생활상 격차는 엄청났죠. 그래서 통일 후 1700만 동독 인구 중에서 200만이 서독으로 옮겨갑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면서. 지금 남북한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 27대 1, 남북 간의 총 GDP 차이로 하면 거의 50대 1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아마 그 양 체제 간의 경제 격차는 과거 동서독이 겪었던 격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날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그 휴전선이 없어진다면 더 나은 생활 조건과 이것을 찾아서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이주할 거라는 겁니다. 남쪽으로거나 아니면 뭐
압록강, 두만강 연변 지역 주민들은 뭐 중국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만약에 말한다면 또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먼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북한의 낙후된 경제 체제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는 건 그대로 통일 한국의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퍼주기 논쟁이나 이런 건 여기서 새삼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통일 이후에 독일 정부가 중점을 뒀던 건 동독 주민들이 서독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직장을 유지하고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가,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기로 하고. 그래도 200만 정도가 이제 서독으로 넘어왔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또 동서독 간 이 사회 통합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통일 당시에 20, 30대들이 이제 은퇴 연령기에 접어들고 통일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벌써 30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지금 통일 후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내가 동독 출신이냐 서독 출신이냐라는 것보다는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비법이 뭐가 있었나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이 동서냉전을 허물고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인물 윌리 브란트라는 인물이 있죠. 이 윌리 브란트의 대외 정책을 우리가 흔히 동방정책, 오스트폴리틱이라고 합니다. 이 윌리 브란트의 동반자로 이 동방정책을 기안했던 이는 이 브란트 내각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했던 에곤 바란 인물입니다. 이 에곤 바는 한국에도 몇 차례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에곤 바가 이제 소련 등을 포함한 동유럽과의 화해를 위해서 60년대 초부터 이 접근을 통한 변화, 이게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이 많이 인용되는 독일어인데요. Wandel durch Annäherung이라는 말입니다. Wandel은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고, Annäherung은 서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게 이 오스트폴리틱의 가장 기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첫째, 상호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이 오스트폴리틱이 시행되던 데가 60년대 말이고, 이때는 냉전이, 동서냉전이 아주 극점에 달해 있을 텐데, 유럽은 이른바 나토 체제와 바르샤바 동맹 체제가 둘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체제를 서로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상호 방문이 가능하게 인도주의적 배려. 그런데 핵심은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교류를 시작하자, 이런 겁니다. 이것은 서독 정부가 1969년까지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걸 고수해 왔다는 걸 생각하면 혁명적 전환입니다. 여기 아마 50대 이상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이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서독 정부가 1955년부터 1969년까지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겁니다. 어떤 나라든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는 서독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보고 국교를 끊거나 아니면 보복 조치를 취하는 이런 거죠. 이건 동독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할슈타인 원칙을 1969년 빌리 브란트가 독일 최초 총리가 되면서 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소위 접근을 통한 변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화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기조에 따라서 빌리 브란트가 주도하는 서독 정부는 동독과 관계 정상화를 하기 전에 먼저 소련과 우호협력 조약을 맺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폴란드와도 그 우호협정을 맺습니다. 구체적으로 1945년 이후 현존하는 유럽의 국경선을 인정하고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폴란드와 동독 사이 국경선을 오데르나이세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서독 간 국경선을 인정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데르나이세강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독일을 혹시 여행을 하시면 뭘지 모르지만 오데르강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나이세라는 강이 이어지는데요. 오데르강은 동독에도 그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한테 익숙한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그 공항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그리고 동독의 끝에 또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건 프랑크푸르트 암 오데르강 옆에 있는 도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더를 붙이는데요. 근데 오데르강 밑에 나이세강이라는 데는 거의 뭐 우리 실개천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선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 지역이 그 나치 제국은 물론이고 그 전에 바이마르 비스마르크 때까지 전부 독일 영토였습니다. 근데 이 독일 영토였던 거를 빌리 브란트가 소련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쪽 지역을 폴란드 그 영토로 인정을 하고 1945년 나치 패전 후에 그어진 국경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바탕 위에서 소련과 평화 조약이 되고 폴란드와 협상이 된 겁니다. 물론 독일 내에서 보수파의 반발은 엄청났죠. 그 지역에서 전후에 쫓겨났던 많은 시장민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동서독 화해를 이룩합니다. 이 과정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찬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라는 제목으로 독일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와의 우호협정을 체결하러 갔는데 폴란드 국민들은 2차 대전 때 수백만이 나치한테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 독일에 대한 감정이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 못지않게 강한데 빌리 브란트가 전혀 그 연출되지 않은 각본에 없던 걸 한 겁니다. 그 유대인 게토 희생자 묘비 앞에 가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장면 하나가 폴란드를 감동시키고 세계를 감동시켰는데요. 어쨌든 브란트의 이런 노력으로 브란트는 1971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죠. 좀 건너뛰어서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동서독 관계 정상화를 가져오게 된 게 이제 동서독 기본조약이라는 게 1972년 12월에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비준되는 데까지는 한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영토를 할양한 부분도 있지만 그 동독을 있는 그대로 실체로 인정하는 이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정서적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1973년 5월에 그 국회 비준을 끝나고 이게 끝나자마자 동서독이 이제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죠. 이런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바로 전에는 그 사전조약으로 동서독 간 통과협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이건 뭐냐면 독일이 특수한 건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를린은 동독 한 가운데 있어요. 베를린도 동서로 나뉘어 있지만 서베를린은 이제 서독의 관할이죠. 그런데 서독 주민이 베를린을 방문하려면 동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통과협정이라는 게 1971년 체결되기 전까지는 육로로는 베를린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는데 이걸 동서독이 먼저 통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교류가 급속도로 확대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됐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독의 벤츠, 벤베, 뭐 이런 포르쉐 이런 삐까번쩍한 차들이 동독의 고속도로를 지나서 베를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는 동독 시민들하고 만나요. 그럼 동독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서독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소비 행태를 보면서 서독에 대한 이제 동경도 키워가게 됐고 했는데요. 이런 통과 협정이 체결됐고, 그리고 1976년에는 뭐 우편 조약, 그리고 78년에 가면 이것도 이제 동서독 간에 재밌는 건데, 함부르크라는 도시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협약을 동서독이 체결합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는 거의 대부분 구간이 동독을 지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전액 서독이 부담을 해서 건설하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동독 지역에 건설하는 도로니까 동독이 내야 당연하지만, 이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이 큰 정책의 틀에서는 서독이 그 정도 돈을 투자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됐죠. 자, 이렇게 동서독의 교류 접촉 역사를 보다가 보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에 우리가 먼저 소련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 조금 과소평가되고 이 전두환과 한묶음으로 묶여서 비난받는 그 노태우 대통령을 남북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조금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태우 시절에 북방정책 때문에 우리가 소련과 수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고 이 과거 동유럽권의 우리의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맺고 그 이후에 소련이 바로 해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동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동독이 무너졌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다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졌고, 북한 정부가 그때 대단한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우리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1991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하고 세 가지 부속 합의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92년 넘어오면서 여러 실무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가다가 이제 93년에 북한이 소위 NPT 비핵 확산 체제를 탈퇴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1991년에 최초로 종합적으로 맺었던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 현상 유지, 이런 관점에서는 동서독이 체결한 동서독 기본 협약서와 상당히 내용을 같이 합니다. 이제 조금 예민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평화 공존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노래 부릅니다. 노래는 부르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통일 방안이 나왔지만 이 남북관계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남북기본합의서도 이렇게 쭉 가다가 북한이 NPT 체제라는 거 탈피한다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걸 우리가 무수히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7.4 남북공동성명 나왔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습니까? 금방 이산가족들 만날 줄 알았죠. 이 앞에 말씀드린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에 14 남북정상선언, 2018년에 세 차례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 뭐 이렇게 수많은 정상회담과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남북 간에는 아직 이렇다 할 교류협력에서의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정전체제가 아직 평화협정체제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고 있는 요인도 크지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 심리, 즉
흡수 통일에 대한 깊은 공포가 어떤 형태로든지 유의미한 남북 관계를 막는다고 봅니다. 북한은 동서독 통일, 동독이 무너지는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북에서는 햇볕 정책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접근하는 대화 정책은 북에서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들을 흡수해 통일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자기 체제에 대한 불안, 이걸 북한이 불식하지 못하는 한은 남북관계의 유의미한 대화나 진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방안 중에서 실현은 안 됐지만 제일 유의미했던 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주 대표부를 서로 교환한다든가 남북 간에 상주 대표부를 둔다든가 이런 것은 상대의 그 체제 불안 심리를 훨씬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 아직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건 앞서 말씀드린 빌리 브란트나 뭐 에곤 바나 또 통일 당시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나 독일 주요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대동독 관계를 언급하면서 문서로나 말이나 누구도 통일이라는 걸 대동독 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통일은 동서독 관계가 진행되고 동독이 자연적으로 와해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온 선물이지 서독 정치나 서독 국민들의 목표가 통일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점은 바로 서독이 동독을 대화 파트너로 하면서 통일이라는 게 의제에 아예 없었습니다. 만약에 동독이 통일이라는 의제를 갖고 서독과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체제가 강력한 서독이 자신들을 압박하거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상당히 동독을 수세적으로 만들고 각종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 빌리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 상대방을 어차피 현실로 존재하는 체제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그런 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오랜 축적을 통해서 상호에 대한 신뢰를 쌓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평화공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도발적인 말씀을 던지면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과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과 관계없이 남북한이 휴전선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두 개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면 그게 실질적인 통일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데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 상대가 현재로서는 불편해하고 있는 명제, 상대도 대의명분에서 이걸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불편한 명제인데 이런 점에서 독일 서독 정치인들이 택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씩 독일에서는 이걸 작은 발걸음의 정치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 발 한 발, 많이 떠들기보다는 말은 없더라도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런 바탕 위에서 상호 신뢰 확보가 되고 전쟁 위기가 제거되고 평화공존의 기틀이 마련되면 그러다 어느 날 통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죠. 그래서 그 웬만한 말씀은 제가 여기 원고에 정리한 얘기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원고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사 재임 중에 이 과거 동독 출신 고위 관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데메지에라든가 그 앞에 공산당 소속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라든가 또 뭐 국방장관, 외교장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서독 쪽의 시각뿐만 아니라 동독 쪽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만났던 인물 중에 마르쿠스 메켈이라고 마지막 그 외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탈북자 중에 북한 스파이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이탈자에 대한 신문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정착 과정이 힘든 게 아니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탈북자의 남한 정착 과정에 대해서 나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서독 정부의 경우에는 탈북자가 넘어오면 바로 신분증 내주고 정착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독일과 한국 사이에 여러 사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한 2만 명이 넘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이들이 결국은 통일이 되거나 남북이 자유왕래가 가능해지게 되면 결국 북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앞장서서 겪어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물론 감상과 환상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핵화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만족시킬 만한 진전이 없는 한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서 우리 오현숙 이사장님이 이걸 인용을 해주셨는데 독일 언론의 이런 지적이 흥미롭습니다. 독일의 보수 일간지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라고 있는데요. 이게 2018년 남북 관계가 한참 요동을 칠 때 트럼프가 변덕을 부릴 때 썼던 기사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여전히 미국의 기대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인들이 평화를 정착시키기로 결정했다면 도널드 트럼프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통일에 대해서 보다 넓은 상상력과 이런 거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